아까 그 컴퓨팅 역사에 이어서 이제 통신의 역사를 이야기해 볼까요? 통신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영한 사전에서 찾으면 아마 통신이라고 하지 않고 소통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통신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의사소통을 전자식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통신이에요. 물론 전화기부터 시작했죠. 전화기. 아까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웠었죠. 자,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화기 발명가 누구죠? 맞습니다. 알렉산더 그램 벨이죠. 벨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언제쯤 될까요? 아까 컴퓨터 역사는 세계 제2차 대전쯤 1940년대 중반 약 75년도 전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전화기는 언제 발명됐죠? 기록상으로는 전화기는 그 역사가 기록되기는 1876년도라고 합니다.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죠. 컴퓨터 역사에 비해서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무려 지금 몇 년이죠? 140~50년 됐네요. 무려 140~50년 전에 전화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통신의 시초가 되겠네요. 서로 직접 마주보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문명 전화기. 한 140~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걸 상업화해 가지고 이 AT&T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AT&T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그게 1885년도인데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또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AT&T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벨 연구소가 사실 AT&T라는 엄청난 큰 기업의 연구소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벨의 이름을 따서 벨 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AT&T는 미국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90% 이상을 점령하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조업원 수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AT&T가 여러 개로 쪼개 나눠지면서 그런 기업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AT&T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다.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100년도 훨씬 넘은 1885년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통신의 역사를 전화기와 AT&T와 비슷하게 아마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전화 문명을 언제부터 이용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전화 문명이 시작된 것은 일제 그 말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략 1900년도 무렵에 1900년도면은 일제 말기가 아니군요. 일제 시작기가 되겠네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고 그랬으니까 1900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전화기가 당도했다면 우리나라의 전화 문명의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착 시기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전화기 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얼마나 비쌌던 줄 압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1950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 어렸을 땐 전화기가 집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전화기 값 한 대가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정말 부유층만
누릴 수 있었던 전화 문명이 당시에 전화 문명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지방 도시에서 기억을 해보면 친구 집에 한 시간을 걸어갑니다.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걸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불러요. 대문 밖에서 길동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던 그 길동이 엄마께서 길동이 집에 없다 나갔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또 올게 하고 또 한 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그 당시에 뭐 보통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뭐 집에 전화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지금 이 통신기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기억이 아주 납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쌌던 전화기. 이것이 이제 점점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된 것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권으로 우리나라를 통치를 시작했던 뭐 독재 정치를 했지만 그분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들이 있다면 사실 전화 문명의 적극적인 도입이었습니다. 가난에 빠졌던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명을 수입을 했어요. 아주 값비싸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AT&T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칭 1가구 1전화기 시대를 개막을 했는데, 즉 1000만 가구에게 집에 전화기가 한 대씩 있어서 1000만 전화기 시대를 돌파한 것이 몇 년도인 줄 압니까? 이게 내 기억이 나는데 이게 1988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것과 맞물리는데 이게 이제 1가구 1전화기 시대다.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전화기라는 것은 있었던 문명이었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만, 난 어렸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전화기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고요. 요즘처럼 우리 집에조차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본격적으로 전화 문명이 개막된 건 이 기록으로 보면 한 30년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물론 전화기 자체가 알렉산더 그램벨에서 발명된 것은 백수십 년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전화기를 쓸 수 있었던 건,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한 30여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에게는 신기술이죠. 아직도 신기술이죠. 그렇다면은 이동통신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동통신기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탄생했을까요? 네, 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학교 교수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될 텐데,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대략 1990년대 초반, 그냥 95년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때 뭐가부터 나온 줄 압니까? 이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폰. 손에 가지고 다니기는 좀 무겁지만 차에 이런 큰 워키토키 같은 걸 장착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 큰 이 배터리를 가지고서 차에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당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요, 작곡무늬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 차에 카폰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안테나만 사가지고 차 뒤에 꽂고 다녔던 그런 광경도 제가 목격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카폰이 등장을 했고, 곧 이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세상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따라서 휴대폰의 역사는 2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때의 휴대폰은 무거웠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문자 정도 전송 주고받는 것, 물론 전화하는 거 말고요. 아주 무거우면서도 참 불편한 기계였지만 그걸 몸에 지니고 휴대하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뭔가 바지가 자꾸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무거운 기기였다고 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2G 폰이 나오고 3G 폰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죠. 스마트폰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무렵에 또 등장했던 기계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등장했던 것이 속칭 삐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삐삐. 삐삐란 건 조그마한 걸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요. 옛날 영화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문자를 주면 딱 글자 몇 개밖에 나오지가 않은데 전화 줄래? 하고 뭐 홍길동이가 연락이 왔다 하면 일단 그걸 받고 이제 전화가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삐삐 받았어. 무슨 일이야 하고 전화기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전화기를 들고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친구 길동이랑 같이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 삐삐는 따라서 아주 간편하고 아주 편리한 그 기기였습니다. 당시에 직접 삐삐를 가지고 전화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이동통신 문명의 시작이 한 2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몇 학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몇 학년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휴대폰 나왔을 때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애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값이 점점 싸지면서 새로운 문명이 이기죠.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스마트한 전화기이면서 인터넷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융합 제품인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언제 처음으로 갖게 됐다고요? 애플의 아이폰 하고요, 삼성의 갤럭시가 대충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던 것이 내 기억으로는 한 2000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무렵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주 획기적이죠, 이거 역시. 그래서 10여 년이 흐린 다음에 지금 3G, 4G, 이제 5G 폰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 fourth 제너레이션, 이 fifth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의 차이는 물론 속도가 기본입니다만 이 스마트폰 시대가 드디어 개막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통신 역사를 보면요, 전화기가 처음으로 발명된 건 백수십 년 전이지만 또 대한민국에 전화 문명이 도착한 것도 100년이 넘은 일이지만 일가구 일전화기 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휴대폰, 이동통신은 역사가 25년 정도, 스마트폰 10년밖에 안 됐다. 10년밖에 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우리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스마트폰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종속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중독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선 전화 문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사실 무선 통신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잠깐 통신 이야기 하면서, 그렇다면은 전화의 기본적인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 하고 잠깐 그림을 하나를 그려볼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이요, 일반 유선 전화기라고 가정하십시다. 유선 전화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집에서 저 집에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익숙치 않은데, 사실 전자펜이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집에 사는 철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 멀리 사는 이제 영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기술적으로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리고
아까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군사 정권 시대에서도 잘 보입니까? 보급을 활발하게 했다면 이 전화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수입했던 것이 전화기는 아니잖아요. 전화기만 가져다가 뭘 합니까? 전화 기술 자체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1가구 1전화기, 1000만 전화기 시대를 개막한 건 단순히 전화기 자체를 파는 게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철수 집에 전화기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도 같고. 이렇게 안 보이나요? 그리고 저 영희 집에도 전화기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전화기에 이 달려있는 선이, 전화선이 있죠. 이 전화선이 어딘가 있어요. 이 전화선이 어딘가 있습니다. 이 전화선이, 그러나 여러분 그 전화기를 빠져나와서 벽을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어딘가로 가죠, 이게. 그죠? 어딘가로 가요, 이게. 응? 어딘가요? 우린 잘 모릅니다만 어딘가로 갑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영희 집에 있는 전화기도 집에서 나와서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이게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전화국에 있는 기계로 갑니다. 기계로. 옛날에는 이 두 전화기의 전화선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전신 전화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 사실은 옛날에는 교환량이 있었습니다. 교환량이. 그래서 이 두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환대였습니다. 교환대. 이 교환대가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영희가, 이가 철수집입니다. 지금. 이 철수가 이제 영희에게 전화를 해요. 영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집에 있는데, 그래서 철수가 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수가 전화를 걸어요. 걸면 옛날에는 뭘 막 돌렸잖아요. 돌리면요, 시골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예, 누구한테 전화를 연결해 줄까요? 네, 저기 영희 집에 좀 연결해 주세요. 하면요, 그 기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 종업원이 이 플러그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영희 집 그 구멍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꽂아 넣어요. 꽂아 넣으면 이 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교환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교환대였습니다. 교환대. 우리가 보통 옛날 전자 교환량 그러잖아요. 교환량. 그게 바로 이 교환대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을 말할 때 우리가 교환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교환대의 모습은 옛날에 이런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잠깐 아까 그림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런 식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뭐 구멍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종업원이 이 헤드폰을 끼고서 어디서 걸려온 전화를 어디로 연결시켜 드릴까요? 하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이 구멍에 그 코드를 꽂아 넣는 거, 이게 교환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종업원을 모습 우리가 교환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 이런 시대가 있었네요. 이게 언제까지요? 전화 문명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기계가 전자식으로 탈바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자식 기계를 나중에 전자화시킨 기계를 교환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자 교환기 시스템, 교환기 시스템. 아까 내가 1가구 1전화기 시대, 이 1000만 가구 시대를 돌파했던 것이 1988년도였다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자교환대를 수입했던 겁니다. 물론 전화기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자교환기가 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1000만 가정에게 전화 문명을 보고할 수 있었던 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수동식 전화 교환대,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그 개념은 전자식 교환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대가 이제 교환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철수가 전화를 걸어요.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여러분이 전화를 걸기 위해서 수화기를 짚잖아요. 딱 짚는 순간 이 전화기부터 떨어져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올 때 귀에 대잖아요. 귀에 들으면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하고 신호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신호음이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 신호음이 뭘 뜻할까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러보세요. 아니면 돌려보세요. 하는 것이 바로 그 신호음의 의미예요. 근데 수화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전화기가 먹통인 거죠. 지금 전화를 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전화선이 어딘가 끊어진 거죠. 아니면 교환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신호음이 들린다는 것은 좋은 징조죠. 내가 지금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그 신호음은 늘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였을까요? 늘 전화기가 소리를 내고 있다가 내가 드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것 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교환 시스템이요. 이 교환 시스템이 모두 이 교환대에 걸려있는 모든 다른 모든 집에 이 교환 시스템의 역할은, 교환기 역할은 뭐냐면 이 철수에게 늘 물어봅니다. 너 전화하고 싶니? 너 전화하고 싶니? 저 전화하고 싶니? 근데 그래서 철수가 전화기를 든 순간 너 전화하고 싶구나, 알았어 하고 그때 내보내주는 게 신호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너 전화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냐고요? 1초에 한 10번 정도, 1초에 한 10번 정도를 물어봅니다. 영어 단어로 폴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폴링을 하는 거예요. 1초에 엄청나게 빠르게 전화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철수가 전화를 딱 쓰는 순간 너 전화하고 싶구나, 자 알았어 하고 내보내는 거 신호음입니다. 신호음을 들은 철수가 이제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번호를 961 1234 이렇게 눌러요. 그 번호가 눌러질 때마다 이 교환대가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 번호가 과연 어떤 번호인지, 사실 이 교환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환대가 아니 교환 시스템이 교환기죠. 교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그림을 이걸로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 내가 뭘 그리려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립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갑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교환 시스템이, 교환기가 이 961의 1234가 과연 무슨 번호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서치를 한 다음에 서치를 해요. 서치를 해서 961의 7534에 해당하는 로지컬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집이 어느 집인가를 찾아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게 바로 영희 집이구나 하고 파악이 되면은 그때 이 영희 집에 소리를 내보냅니다. 소리를 내보내요. 따르릉 하고 내보내요. 그럼 영희가 어디서 전화 왔네 하고 수화기를 딱 들지 않겠습니까? 딱 드는 순간 드디어 영희가 받았네. 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희가 드디어 받았네 하고 그걸 포착한 교환기 시스템이 바로 이 둘 사이에가 통할 수 있도록 짜잔 하고 연결시켜준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 시스템의 역할이고,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아까 사진 보여주듯이 그게 교환대의 역할이었는데, 이 기계 자체가 이제 교환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엄청난 새로운 이제 교환기가 된 거죠. 교환기. 이제 교환기라고 그러는데, 교환기가 된 거죠. 바로 이 교환기가 대단히 비싼 기계입니다. 교환기 한 대에
교환기 한 대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전화 선수가 뭐 5만짜리도 있고요, 20만짜리도 있고, 대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뭐 100만 회선짜리도 있고, 바로 이러한 시스템들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의 수입을 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대덕단지에 있는 그 전자통신연구원 있잖아요. 그 전자통신연구원이 바로 이 교환기를 국산화시키자 해가지고 획기적인 그 노력을 기울였던,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전화기 시대를 개막하기 이르렀는데, 그게 1990년대 후반에 속칭 국산 전화기라고 하는 이 TDX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TDX는 삼성과 LG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그 합작 제품이었던 셈인데, 이것이 대우가 나중에 생산해서 베트남에 수출하고 뭐 그랬던 기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쌓았던 노하우, 그때 쌓았던 기술이, 이 TDX 전자교환기를 만들어 봤던 기술이 우리가 나중에 세계 최초로 이 CDMA 기술을 이용한 핸드폰 송수신 기술을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뭐 삼성과 LG가 이제 휴대폰 전화기까지 쉽게 이제 세계적인 기기까지 만들 수 있는, 아마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TDX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노력의 아마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죠. 우리가 이제 유선을 갖지 않고, 물론 유선이 아닌 그 무선으로 물론 통신을 좀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전화 문명의 그 기본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통신 있잖아요. 한국통신은 옛날에 뭐죠? 이름이 한국통신공사였나요? 공사였던 것 같아요. 이 한국통신공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민영화되면서 이름이 한국통신이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K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로 시작했고 민영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T의 역사는 사실 정부가 시작했던 겁니다. 정부가 시작했던 거예요. 익숙치 못합니다. 아무튼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화살표를 쳤는데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통신공사 KT가 되었다,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고. 근데요,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한국통신공사가 만들었던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어요. 이름하여 한국 이동통신 주식회사였어요. 이 한국 이동통신 주식회사가 바로 KT에 의해서 자회사로 출범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무선시장이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선시장을 뛰어넘을 줄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휴대폰 시장이 열리면서 이 민영화된 기업을 어느 기업이 갖게 됐다고요? 네, 맞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이름이 뭐라고요? SK텔레콤이 된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작았던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가 크고 크더니, 우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크고 크더니 사실은 지금 현재는 KT를 뛰어넘는 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지금 이제는 아주 안 좋은 지금 경쟁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두 양자 기관의 그 경쟁 관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LG가 뛰어들면서 이제 그 삼강 시장이 출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KT는 막강한 회사였습니다. SK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회사였는데 지금 아마 두 기업의 매출이 아마 거의 엇비슷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정보 산업을 이해하면서 SK와 KT와 그리고 LG U+가 과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좀 어떻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재미난 경쟁 구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LG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LG가 LG텔레콤을 시작을 했죠. LG텔레콤으로. 그랬다가 LG텔레콤과 그다음에 LG그룹에 있었던 네이콤과 그다음에 인터넷을 제공하던 LG그룹의 타오콤이 같이 합병되면서 요즘은 이제 LG U+로 지금 같이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KT와 SK텔레콤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통신 쪽에 케이블 회사도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그 경쟁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회사가 이동통신 시장의 이제 주 플레이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이 이제 지나서 한 20년 또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20년을 살고 있는데 또 40년도가 되면은 이 기술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죠? 재밌는 사실은 아무도 이렇게 기술이 진보할 줄 몰랐던 겁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내가 좀 착각했네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이 2010년도가 2020년도가 아니고요. 내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네요. 2010년도예요. 이게 2010년도예요. 스마트폰 시대의 역사는 10년밖에 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주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또 20년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지 못했던 신기술, 이름하여 통신기술, 벌써부터 또 궁금해집니다. 잠깐 또 쉬고요. 돌아와서 인터넷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또 인터넷의 미래를 또 한번 논해보도록 하지요. 또 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한숨을 자야 되는지 인터넷 강의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옷이 바뀌어 있으면은 한숨 자고 다음날 하는 거고요. 안 바뀌어 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굿바이입니다.